안녕하세요. 최초연입니다. 11월 16일 목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문화기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베르사유 궁전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으로 마련해 봤습니다. 전 시간에 벨베데르 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베르사유 궁을 먼저 할까 벨베데르 궁을 먼저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일단 비엔나를 위주로 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벨베데르 궁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벨베데르 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베르사유 궁을 먼저 수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정원부터 시작해서 궁까지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궁이 이 베르사유 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모습을 보시면 완전히 계획도시라는 느낌이 들죠. 이 베르사유를 통해서 이 절대왕정의 성격까지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오늘 강의는 이 베르사유 궁을 통해 절대왕정과 바로크 시대를 이해해보는 시간으로 마련해 봤습니다. 이 베르사유 궁과 절대왕정과의 관계, 그리고 혁명 이후 이 베르사유 궁이 절대왕정의 상징물에서 이제 국민의 궁전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아울러서 또 굴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1870년 이 보불 전쟁,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서 승리한 이 프로이센이 이 베르사유 궁에서 통일 독일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굴욕의 장소로 바뀌게 되죠. 우리가 어떤 이 문화유산을 볼 때 어떤 시기에는 그야말로 영광의 이 상징물이었다가 또 그 다음 시기에 이 굴욕의 상징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시대 순으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도 가져볼까 합니다. 이 베르사유 궁은 기본적으로 이 절대왕정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할 때까지 베르사유는 이른바 절대왕정의 권력이 자리 잡은 명실상부한 정치와 통치의 중심지였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파리에 비해 루이 14세의 왕권이 돋보이도록 설계되었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죠. 저번 시간에 벨베데르 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 중세 도시라는 것은 구불구불한 도로 사실상 어떤 이 독자적인 권력이 돋보이도록 설계됐다기보다는 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도시라고 중세 도시는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권력을 돋보이게 할 수가 없었죠. 예를 들어 군사 퍼레이드를 벌인다 하더라도 대로에서 이 장엄하게 이루어지는 대군이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연출을 해야지 되는데 중세 도시의 거리라는 것은 구불구불하고 미로처럼 얽혀 있고 설켜 있어서 그야말로 아무리 근대 이 군사 퍼레이드를 벌인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것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한 점이 특히 부각이 돼서 이 베르사유 궁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베르사유 궁은 지방 분권적인 귀족 세력들이 루이 14세가 주도하는 중앙정치에 종속된 결과로 나타난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루이 14세는 인간의 지배자뿐만이 아니라 자연의 지배자로서도 이 군림을 하려고 하죠. 예, 신의 대리자로서의 루이 14세.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뿐만이 아니라 자연의 지배자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특히 정원, 베르사유 궁의 정원을 특히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베르사유 궁은 크게 궁전과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궁전이 인간에 대한 통치를 위해 건축된 공간이라면 정원은 그야말로 이 절대 왕정이 자연에 대한 지배를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절대 군주 루이 14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좀 모습이 이상하네요. 그렇죠? 일단 하이힐을 신고 있고요. 이게 뭐죠? 스타킹을 신고 있네요. 여기 이 망토 때문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핫팬츠를 입고 있고요. 망토를 두르고 있네요. 그리고 이건 파마물인데요. 예, 사실상 이러한 파마 그리고 하이힐 그리고 이 뭐라 그러죠? 스타킹 이런 뭐 핫팬츠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남성 귀족이나 왕족의 이 전유물이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뭐 물론 이것이 19세기 이후에 이제 여성의 전유물로 바뀌게 되지만 원래는 이 남성들만의 그리고 이 귀족을 그리고 왕족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뭐 저번 수업 시간에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손목시계의 경우는 또 역으로 이 손목시계는 여성의 전유물이었어요. 이 남성들은 보통 회중시계를 들고 다녔죠. 그리고 손바닥에 올려놓고 이제 겉뚜껑을 열어서 시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나서 이게 뭐 참호전이고 또 시간에 따라서 몇 분 몇 초에 이 포를 쏴라 뭐 이런 명령이 내려지면 뭐 호루라기에 지휘봉에 뭐 손바닥에 들고 있는 것도 많은데 언제 뭐 회중시계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뚜껑 열어서 시간 확인하고 이게 번거로워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여성의 전유물이었던 이 손목시계가 이 남성들에게 이 전파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절대 군주는 그에 기대되는 군주의 규범을 따르는 것, 그리고 신하들 역시 신하로서의 규범을 따라야 합니다. 예, 이제 규범과 도덕률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시기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왕은 일상생활조차 없는 공적 존재로서 부여받은 왕의 직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왕이라 불리죠. 그래서 사실은 루이 14세의 후계자들인 루이 15세와 루이 16세는 바로 이러한 구조의 포로가 되어 상당히 버겁게 왕실 생활을 이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왕이라는 존재는 사생활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죠. 모든 것이 공적 존재로서 심지어는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뭐 대변을 봐서 대변의 색깔이 어떤지 뭐 소변을 봤는데 그걸 다 드러내놓고 봐야지 돼요.
이게 좀 그렇죠. 상당히 이 일상생활이라는 것이 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현대인들에게 이런 생활을 강요한다면 이거 정말 어려워질 것 같아요. 이 베르사유 궁은 궁정사회와 바로크 문화를 보여주는 공간이기도 하죠. 예, 발레를 보여주고 있는 이 루이 14세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이 위에 이 머리 장식이 이게 푸푸라는 거예요. 이 푸푸라는 머리 장식을 통해서 이거는 원래 남녀를 불문하고 이 푸푸 장식을 하게 되는데요. 기분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머리 장식을 통해서 이제 보여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제 태양 왕으로서 태양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발레를 치는데요. 이 루이 14세라는 사람은 이 발레를 아주 잘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에게 이 자기가 하는 발레 동작 하나하나를 이제 배운 뒤에 이 국왕 앞에서 또 시험을 보도록 그렇게 강요를 하죠. 그런데 10대, 20대 정도 되는 젊은 친구들이야, 귀족들이야, 어떻게든 따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50대, 60대, 70대 되는 신하들이 이 발레 동작을 이 흉내조차 내기가 힘들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왕실의 규범을 이 루이 14세가 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절대 왕정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속성이기도 해요. 예, 베르사유 궁전을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규모 면에서 정원이 훨씬 더 넓기 때문에 궁전이 상대적으로 왜소해 보이는 게 이 절대왕정 궁전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도 벨베데르 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궁전이 가지는 이 의미보다는 이 정원이 훨씬 더 부각됐다고 볼 수가 있죠. 궁전과 주변의 부속 건물에 5천여 명 이 귀족들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하는 것이 가능했고요. 이게 문제는 이 태양 왕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주변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 머무르기 위해서는 궁전 건물 내에 방 하나 원룸이 되겠죠. 그 원룸을 빌려야 됐어요. 빌리거나 사거나.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을 얻으려는 귀족들이 너무 많아서 이 궁전의 공간은 늘 턱없이 부족하기에 마련입니다. 궁중에 새로 진출한 귀족들은 조그만 원룸 혹은 지붕 및 다락방 이런 조그만 거처라도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예, 각 방마다 옮기면서 행해지는 국왕의 일련의 이 일가에 대한 의례는 이 권력을 고정시키기보다는 궁궐 전체를 권력이 역동적으로 전개되는 무대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은 자신이 총애하는 정도에 따라 마음대로 귀족들에게 서열을 매기고 다양한 명예와 물질적 특혜, 혜택을 부여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모든 기준을 마련하는 사람은 왕이고, 이제 귀족들은 그야말로 그 주위를 맴돌면서 혹시 떡고물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군요.
뭐라도 떨어질까, 뭐 관직이라도 떨어지고, 뭐 혜택이라도 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족들은 왕에게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요. 왕의 총애가 이 귀족에서 저 귀족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 궁중 사회의 권력 관계도 변동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왕의 의례가 펼쳐지는 공간의 벽면과 천장은 이 루이 14세의 업적과 영광을 찬양하는 해화와 이 그림과 조각 작품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왕의 침실을 보도록 하죠. 국왕의 침실인데요. 사실상 이 국왕이 아침에 일어날 때 기침을 하게 되죠. 그러면 신하들이 쭉 들어와 가지고 뭐 또 덕담을 하게 되고, 이때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가게 됩니다. 국정이 사실상 국왕의 아침 기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베르사유 궁전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왕의 침실과 거울의 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루이 14세는 동쪽을 바라보며 기상하고 이 서쪽으로 머리를 뉘게 됩니다. 내밀한 사적 공간이 아닌 공개적인 장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이 하녀들이 뭐라고 할까요? 시녀들이 궁녀라고 해야 하는 게 맞겠군요. 궁녀들이 항상 이 국왕 근처에 머무르면서 기침은 몇 번 하셨는지, 이 화장실은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 그리고 소변을 봤으면 소변의 이 질이 어땠는지, 그러한 것들을 일일이 이 수기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정말 사생활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대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루이 14세의 기상의식과 환복의식이 거행이 되죠. 잠옷에서 다시 이 평상복으로 갈아입는 그거 자체가 하나의 의식으로 거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왕의 침실과 거울의 방에서 왕은 이 베르사유 궁 전체를 감시할 수 있죠. 왕은 동쪽의 정문에서 오가는 모든 사람들의 동선을 파악하고요. 이 베르사유 전체를 구워볼 수 있는 위치에 이 침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울의 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도회가 열리고 있는 거울의 방을 그린 그림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 봤어요. 지금 이 모습이고요. 침실 뒤쪽으로 길게 뻗은 회랑인 거울의 방은 북측 건물과 남측 건물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늘 왕의 시야의 안쪽에 들어오는 공간이고요. 사실상 베르사유 궁은 루이 14세 왕권의 전시실이자 연극 무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발레 그림에서도 느끼셨겠지만, 사실상 이 루이 14세라는 왕은 예체능이 아주 강한 왕이에요. 아주 뭐 발레면 발레, 성악이면 성악, 뭐 할 거 없이 이 모든 면에서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뭐 물론 이제 과장되게 이 신하들 중에 아첨하는 무리들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 띄워서 그렇게 얘기가 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사람의 발레 동작이나 그러한 것들은 이 정확함, 그리고 부드러움이 특징이라고 뭐 어떤 사람이 얘기는 하더군요. 신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루이 14세의 이 인간 세계에 대한 통치를 상징적으로 구현한 것이 바로 이 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정원은 자연에 대한 지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기도 하죠. 궁전을 나와 건물 후변으로 가면 확 트인 전망 아래 끝없이 펼쳐진 정원이 전개됩니다. 먼저 레토나의 분수를 중심으로 원뿔과 굴을 비롯해 각종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손질된 다양한 나무들이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고 있죠. 마치 군인들이 이 사열 때에 이 사열 준비를 하는 것처럼 이 각을 잡고 그야말로 도열에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상 루이 14세가 이 사람에 대한 지배자일 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지배자, 즉 신의 대리자로서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정원을 통해서 표현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아래로 거대한 잔디밭이 직사각형으로 뻗어 있고 잔디밭 아래쪽으로는 곧이어 아폴로 분수대와 이 십자가 형태의 대운하가 펼쳐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상 여기에 궁전이 있고 궁전 아래쪽에 이제 잔디밭과 이 나무들이 도열해 있고 분수가 있고 이 아래쪽에 대운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또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런 그림이 연출이 되죠. 잔디밭과 대운하를 이 가운데 축으로 해서 양편으로는 직육면체 형태로 손질된 나무들로 둘러싸인 이 광활한 산림지대가 펼쳐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산림지대 또한 보스케라고 불리는 작은 규모의 숲풀 공간들로 기하학적으로 질서정연하게 구역화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각각의 보스케는 다양한 분수대와 이 조각상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예, 이 잔디밭은 폭이 한 40m에서 길이가 한 335m 정도 되고요. 이 대운하는 폭이 한 62m, 길이가 1.5km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원에 이 나무들과 수풀들로 그리고 꽃들로 장식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예, 이 사진은 하모성의 모습인데요. 이 하모 궁전은 사실은 이 마리 앙뚜아네트와 관련된 거예요. 이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 평민들의 삶이 어떤지 사실은 잘 몰라요. 합스부르크 왕가 출신이기 때문에 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쉔브룬 궁에서만 생활을 했고요. 이제 프랑스로 이제 시집을 와서도 사실상 궁전에서만 베르사유 궁에서만 머물렀습니다. 뭐 이 마리 앙토네트뿐만이 아니고 이 대부분의 이 왕실 사람들은 이 궁 밖을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평민들이 뭐 어떻게 사는지 알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평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기 위해서 이 하모성
어떻게 보면 이게 궁전으로 보이세요? 궁전이 아니고 그냥 뭐 잘 사는 농가 저택 정도로 아마 보이실 걸로 보입니다. 여기다가 하고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 가축들을 키우는 말, 소, 양, 뭐 마구간이 있고요. 뭐 이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여기서 뭐 소젖도 짜고 뭐 말젖도 짜고 뭐 그랬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흥미로운 것은 여기 방 하나하나에 이 평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다는 점이 중요해요. 사실 예전에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지참금이 필요했고요. 남성들의 경우에는 이제 집이 필요했죠.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돈을 모은다는 게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니죠. 뭐 현대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실상 6살 때부터 뭐 장인이다, 뭐 품팔이다 해서 일을 시작을 해서 사실상 가정의 품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뭐 6살 때 이미 어른이라고 생계를 스스로 마련해야지 되니까 이제 어른이라고 볼 수 있고 중세 어린이들은 그랬습니다. 뭐 어린이 생활이란 게 존재하지가 않았죠. 뭐 운석을 부린다고 뭐 돈을 버는 걸 면책할 수는 없는 거니까. 뭐 6살 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이제 차곡차곡 돈을 모아 나가다가 이제 뭐 한 35, 뭐 그 정도 되면 뭐 집 한 채 빌릴 수 있는 뭐 혹은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하게 되죠. 뭐 그때 결혼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건실한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데 뭐 그 사기를 당하거나 뭐 그럴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아예 결혼을 못하는 독신자 생활을 죽을 때까지 해야지 되는 이 사람들도 상당히 이 통계상 많이 잡히고 있어요. 과거의 삶도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부모님 슬하에서 뭐 몇 살까지 한 20, 30대까지 일을 하다가 뭐 결혼하고 뭐 이런 거 이 목가적인 모습은 사실상 기대할 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35이 넘었는데 아직도 집을 장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실상 동거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동거관계를 해소하고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이 성에 이 방 하나를 이 평민들에게 주고 이제 결혼 생활로 전환시키는 뭐 그런 것도 이 함호성의 기능 중에 하나고요. 이 뒤편에는 이 소위 말하는 농경지가 있어요. 그것도 같이 빌려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베르사유궁의 이 평민들도 함께 사는 그러한 구조로 만든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궁전에서 바라본 정원을 한번 보도록 하죠. 루이 14세가 하늘과 땅, 물, 초목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위치죠. 대운하에서 바라본 풍경은 모든 것이 이 베르사유 궁전 중앙으로 향하고 있어 이 모든 초점이 왕궁으로 보이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예, 우리가 보통 투시도 기법이라고 하죠. 이 중앙인 이 베르사유 궁, 이 왕이 거처하는 방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방사형으로 정원이 구성되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베르사유 정원에 대한 루이 14세의 애착이 너무나 깊어서 손수 베르사유 정원 관람 방법을 집필하기까지 합니다. 예, 직접
이 베르사유 정원은 어떤 의도에서 그리고 어떤 시각에서 보는 게 맞다라고 이 책을 써 내기도 합니다. 예, 다음으로 이 궁중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르사유 궁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루이 14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존재만으로 이 태양계에 빛을 발산하는 태양처럼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 전체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 사람이기 때문에 한 존재가 여러 곳에 존재할 수가 없죠. 아니 뭐 신이어도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한 사람이 여러 장소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이 모든 곳에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의례와 예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궁중의례를 한번 보도록 하죠. 루이 14세는 왕이 부재하는 공간에서도 마치 왕이 존재하는 것처럼 모두가 행동하게 하는 장치를 고안해내게 됩니다. 섬세하고도 엄격하게 조직된 궁중 예절과 의례들이 바로 그것이죠. 베르사유에 거주하거나 혹은 베르사유와 관련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언행을 강력하게 구속함으로써 사실상 이 왕이 부재하는 공간에서도 마치 존재하는 양 비춰지게끔 행동하도록 그리고 말하도록 규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궁중 예절과 예식들은 중세 말부터 규모화되었던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루이 14세는 이 산만하고 불규칙적인 여러 관행들을 일괄적으로 종합하고 정리해 엄격하게 적용되는 체계로 규범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궁중의례는 왜 중요할까요? 궁중 예절과 예식들은 이 베르사유 궁중 귀족들에게 서열 관계를 온몸으로 체득하게 하는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태양계와 다르게 궁중사회에서는 왕만 빼고 모든 위성은 같은 궤도를 돌지 않습니다. 예, 자연의 법칙은 태양 주위에 뭐 지구가 돌고 뭐 목성이 돌고 뭐 같은 이 궤도를 동일한 속도로 도는 건데 이 왕실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 궤도가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절대왕정의 주위를 도는 위성은 태양인 루이 14세의 총의 정도에 따라 끊임없이 궤도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죠. 태양왕의 몸짓과 표정, 말투와 어법에 따라 미묘하고 복잡한 위계 질서가 매번 달라지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식사를 하다가도 어떤 신하와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러면 저 사람이 왕의 실세야. 뭐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이 위계 질서가 전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족들 간의 경쟁도 거기에 맞춰서 더욱 강화되게 되죠. 왕의 총애를 얻기 위한 이 치열한 경쟁에 뒤이어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뭐 그야말로 피 눈물 나는 경쟁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관계는 이 국정을 논의할 때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뒤에 있는 거예요. 기상, 식사, 산책, 연회와 같은 왕의 일상적인 의례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더욱 두드러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뭐 실세가 누구인지는 국정을 논의할 때보다는 뭐 기상이나 식사나 산책이나 연회 때 이 왕이 누구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는지, 왕의 속내를 드러내고 얘기를 하는지, 이러한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 당시 귀족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예, 지금까지는 이제 절대왕정과 베르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프랑스 혁명이 나오고 나서 그야말로 이 베르사유의 이 절대 왕권이 무너지게 되죠. 뭐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799년 11월 전국의 혼란을 틈타 나폴레옹이 독재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요. 1804년 황제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예, 뭐 파리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황제로 즉위한 장소는 이 노트르담 대성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이 프랑스 이 왕위 계승은 사실상 다른 곳에서 있다가 이 나폴레옹은 이제 황제잖아요. 뭐 격이 낮은 왕들이 즉위한 곳에서 굳이 왕위 즉위식을 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그 다음 장소로 황제 즉위식이 열릴 만한 곳이 어디일까? 이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하는 게 맞겠다 해서 그쪽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게 되고요. 이 1806년부터 나폴레옹 황궁으로 보수 그리고 개조하게 됩니다. 그 뒤에 프랑스 역사박물관으로 개조하게 되죠. 예, 이 베르사유 궁은 사실상 이 미술품이나 이 전리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그리고 이 국민에게 개방하는 장소로 이 궁을 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815년 베르사유 궁이 부르봉 복고 왕조의 보수공사 대상 1호가 되게 되는데요. 뭐 사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저번에 꽁코르드 광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복고 왕조는 부르봉의 계승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 꽁코르드 광장이 원래 만들어졌을 때 루이 15세 광장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다가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 혁명광장으로 이 이름이 바뀌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복고왕정이 들어서고 나서 이 혁명광장에서 이 이슬처럼 사라져갔던 이 루이 16세를 기념한다는 이름 미명하에서 그 미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약간 좀 부정적이네요. 그 루이 16세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꽁코르드 광장을 루이 16세 광장으로 이름을 변경하게 돼요.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르봉 복고 왕조의 보수공사 대상 1호가 당연히 베르사유 궁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1830년 7월 혁명과 더불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죠. 혁명을 지지했던 부르봉 왕조 반개 혈통의
루이 필립 1세가 이 시민의 왕으로서 베르사유를 왕궁이 아닌 박물관으로 개조하고 시민에게 개방시켰던 것이죠. 예, 시민의 왕이란 말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상 절대 왕정에서는 국가의 왕이었죠. 예, 프랑스 국가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왕이 사실상 이 국가의 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1830년 7월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 집권한 루이 필립 1세는 시민의 왕,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 그러면 대통령인가요? 예, 바로 그런 이미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자처하면서 사실상 이 베르사유 궁을 시민에게 개방하게 되죠. 이 개방 당시 이 베르사유 궁의 이 정원의 모습입니다. 루이 필립 1세는 프랑스에서는 두 흐름이 승화되어 하나의 국민이 되어야 하며 그 자신이 구체제와 이 혁명을 모두 구현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 루이 필립 1세는 이제 국가의 왕이 아니라 시민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구체제와 혁명 모두를 아우르는 이것이 바로 이 루이 필립 정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베르사유는 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민 형성의 기념 공간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1837년부터 프랑스 역사박물관으로 개조되었던 것이죠. 예, 이 베르사유 궁도 많은 굴곡진 역사를 가지고 있죠. 아주 침통한 절대 왕정의 상징에서 그야말로 프랑스 굴욕의 상징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1848년 2월 혁명과 제2공화정, 나폴레옹 3세의 쿠데타와 이 제2제정을 거친 후 베르사유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치욕과 불행, 복수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죠. 1870년 보불 전쟁,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이라고 하는 보불 전쟁 이후 거울의 방에서 통일 독일의 선포식이 거행되고요. 이것은 그야말로 또 황제 즉위식도 독일 황제 즉위식이 바로 이 거울의 방에서 열리게 되죠. 그야말로 프랑스인들은 치욕의 날로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불 전쟁이란 게 참 그래요. 여기서 전쟁사를 하는 게 아니어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세당 전투에서 나폴레옹 3세가 그야말로 잡혀요. 이 프로이센 군에게. 그 다음에 이제 파리까지 아주 그냥 거침없이 독일 군들이 프로이센이죠. 당시에는 프로이센 군들이 이제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 되는 집안은 정말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웃으면서 얘기할 얘기는 아닌데, 이 파리까지 이 프로이센 군이 파리를 포위를 하죠. 그러면 정상적인 집안이라면, 정상적인 국가라면 외적의 침입에 맞서기 위해서 그냥 전체 시민들이 한몸이 돼서 적과 싸워야지 되는데, 프로이센 군들은 포위하고 이제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는데 프랑스 파리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전이 벌어져요. 좌파 우파 간에. 이게 안 되는 집안은
안 되는 국가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왜 저기 코앞에 있는데 그 포위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럼 포위생군은 팔짱 끼고 서로 잘 죽여라. 뭐 가끔 좌파도 응원하고 우파도 응원하면서 아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뭐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거울의 방에서 독일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는 모습이죠. 신생 제3공화정 당시 여전히 독일군에 포위되었던 파리 시민들은 항복을 거부하고 항전을 계속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썼습니다만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독일군을 상대로 해서 이 전쟁을 했다기보다는 이 좌파를 대상으로 한 이 내전이 벌어졌다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독일군과 제3공화정 군대에 맞서 파리 꼬민이 결성이 됐고요. 당시 행정부 수반이었던 아돌프 티에르는 이 베르사유로 정부를 이전하게 되죠. 예, 파리가 그야말로 프로이센군에게 포위를 당하게 되고요. 거기다 파리 꼬민이 이 파리를 이 내전에서 승리해서 파리 꼬민을 그 결성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베르사유로 행정부를 이전할 수밖에 없었죠. 이 베르사유 정부는 파리를 포위하고 꼬민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게 됩니다. 예,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이 베르사유 궁의 거울의 방에서 또한 평화, 이 전쟁 전후 처리 문제를 두고 회담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베르사유 궁을 통해 절대왕정과 바로크 시대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르사유 궁을 구체제의 상징으로 보는 입장도 있고 절대왕정 때 중앙집권화와 관료제, 상비군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근대적 국민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한 시대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예, 이거는 사실은 좀 이 절대왕정의 성격과 관련해서 역사학계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일부에서는 구체제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거 별로 없어. 그거는 뭐 근대사회하고는 완전히 단절돼 있는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적폐야. 뭐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 절대왕정 때부터 중앙집권화와 관료제 상비군을 구축했다는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근대적 국민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한 시대로 보는 이거는 약간 좀 긍정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어떤 이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논리도 이 전개 방식도 그리고 사료를 쓰는 방식도 달라지게 되죠. 뭐 거기까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아주 복잡해지니까 뭐 그거는 뭐 이런 거가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일 여러분들이 베르사유 여행 안내서라면 어떤 점을 보여주고 싶을지도 사실은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수동적으로 듣는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여행 안내사가 돼서 이 베르사유를 소개한다면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싶은지 뭐 사실은 뭐 이 궁중 하나하나에 뭐 궁 하나하나에 이 뭐 전체를 다 보여줄 필요는 없죠. 본인이 이
보여주고 싶은 게 뭐가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오늘의 핵심으로 넣어봤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뭐 수능 당연히 뭐 이번 주에 끝나니까 다음 주에는 대면 수업으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